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시작된 전쟁 9일째, 중동 지역의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포탄이 군사 시설을 넘어 중동 곳곳의 민간 시설로 향하고 있는데요. 사상자가 속출하면서 민간인 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측 모두 타협의 여지 없이 총력전을 공언하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전황을 강나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밤중 주변을 밝히는 거대한 불기둥이 치솟더니 도심 곳곳이 화염에 휩싸입니다. 현지 시간 7일 이스라엘이 이란 수도 테헤란의 석유 저장 시설을 공습했습니다. 이란의 에너지 인프라를 직접 겨냥한 공격은 이번이 처음으로 사실상 민간 산업 시설까지 타격이 시작된 겁니다. באמצעות הטייסים הנועזים שלנו ושל ארצות הברית, השגנו שליטה כמעט מוחלטת בשמי טהרן. 어둠에 잠긴 도심 한가운데 붉은 화염이 솟구칩니다.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중심가의 한 호텔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았습니다. 이 호텔에는 레바논 남부 등에서 온 피난민들이 머물고 있었는데 이 폭격으로 4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장악한 레바논 남부뿐 아니라 수도 중심부까지 공습에 나서면서 레바논 보건부는 지난 2일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의 교전 이후 나흘 만에 레바논에서 최소 1000여 명의 사상자가 생겼다고 집계했습니다. 이란 역시 민간 건물 6천 곳이 공격받는 등 최소 1200여 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시작한 이란 전쟁이 9일째 접어들며 민간인 피해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모두 전쟁 장기화를 감내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은 더욱 강력한 공격을 받게 될 거라고 압박한 데 이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이란과의 전쟁에 타협은 없다며 총력전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맞서 이란 혁명 수비대는 미국 및 이스라엘과 관련된 기지와 시설 200여 곳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면서 최소 6개월간 강도 높은 전쟁을 지속할 수 있다며 결사항전을 선언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이란은 미군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중동 미군 기지의 레이더를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다른 중동 국가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다시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중동 상황은 어떤지 이집트 카이로에 있는 이덕영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특파원, 이란의 반격이 상당히 거센 것 같네요. 네, 이란은 일요일 아침에도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은 미군의 레이더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타르 알 우데이드 공군기지의 고성능 레이더가 손상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렇게 되면 미군이 이란 미사일의 궤적을 추적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 요르단의 사드 포대나 쿠웨이트의 레이더 시설 등도 일부 타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걸프국의 미군 기지에 대한 공격과 동시에 민간 시설들도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엔 쿠웨이트에서 주택단지와 쇼핑몰이 밀집한 지역의 정부 건물이 공격을 받았고요. 바레인과 아랍에미리트에도 항구시설과 공항을 노린 공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두바이 공항은 어제 운항을 중단했다 재개하길 반복했습니다. 걸프국의 민간 시설들이 여전히 공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란 대통령이 어제 주변국에 사과하면서 선제 공격이 없으면 공격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도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미국과 이스라엘을 제외하면 이란을 직접 공격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 이란의 공습으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 걸프 국가들은 방어에만 치중하고 있을 뿐인데요. 그래서 이란 대통령의 사과 후 이들 국가에 대한 공격은 멈출 거란 기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시간 만에 걸프 국가들에 대한 공격이 재개됐습니다. 이란 내부에선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나약하다, 국가적 치욕이라며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강경파의 발언도 공개적으로 쏟아졌는데요. 결국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이 잘못 해석됐다며 한 발 물러섰고 걸프 국가들이 미국의 군사기지도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뒤늦게 붙였습니다. 대통령의 말이 통하지 않을 만큼 혁명 수비대를 위시한 강경파의 목소리가 이란을 장악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이번 일이 이란 내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에 전쟁에 대한 전략 차이와 여론의 분열을 함께 드러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이런 가운데 조금 전 이란에선 차기 최고 지도자 선출과 관련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란 매체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만장일치의 의견이 제시됐다고 전해졌는데 차기 지도자로는 사망한 하메네이의 차남 모즈타바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이집트 카이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조금 전 바레인과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등 중동 7개국에 내려져 있던 특별 여행 주의보를 3단계인 철수 권고로 상향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지역에 발이 묶여있던 우리 국민들도 속속 귀국하고 있는데요. 인천공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도윤성 기자, 두바이에서 출발한 민항기가 도착했다면서요? 네, 우리 시간으로 저녁 6시 3분쯤 우리 국민을 태운 두바이발 민항기가 이곳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출발 9시간 만에 한국에 도착한 건데요. 중동 지역에 발이 묶였던 관광객뿐 아니라 자녀들을 데리고 귀국하는 현지 교민들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창문이 좀 흔들리고 저희 아이는 책상에 공부하고 있었는데 전등이 이렇게 떨어질 정도로 멀리서 보이는데도 이렇게 조금 충격이 조금 있긴 하더라고요. 공습 사이렌도 자주 울리고 그러니까 이제 큰일 겪을까 봐. 정부는 조금 전 아랍에미리트와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7개국의 특별 여행주의보를 3단계 철수 권고로 상향 발령했습니다. 해당 지역 방문을 취소하거나 현지 체류 중인 국민도 철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UAE 정부는 이란발 공격이 이어지자 내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초중고등학교 봄방학을 보름 앞당겼습니다. 당장 생업을 포기하지 못해 현지에 남은 교민이나 주재원들은 정상 출근하고 있는데 드론이나 미사일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 긴장감은 여전합니다. 우리 국민을 귀국시키기 위해 정부도 전세기를 띄우지 않았습니까? 전세기도 출발을 했습니까? 네, 우리 시간으로 오후 5시 반쯤 우리나라 전세기가 아부다비 공항에서 출발했습니다. 전세기에는 고령자와 임산부, 중증 환자와 영유아 등을 우선 탑승시켰고 영국과 프랑스 등 외국인 배우자 3명을 포함해 모두 206명의 승객을 태우고 이동 중이라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내일 새벽 2시쯤 이곳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지난 금요일 중동 하늘길이 열리면서 지금까지 1,500여 명의 교민들이 한국으로 돌아왔는데요. 중동에서 귀국을 준비하는 우리 국민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재 두바이 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은 UAE 군용기가 보호하는 좁은 항공 통로로 제한되어 있어 비교적 안전한 편인데요. 두바이 공항이 어제 한때 이란의 공격 여파로 운항이 일시 중단되는 등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MBC 뉴스 도윤선입니다. 전쟁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백악관이 공개한 전쟁 홍보 영상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란 공격 장면에 아이언맨이나 탑건 같은 유명 영화와 게임 속 전투 장면들을 짜깁기 해서 만든 건데요. 이래도 되는 건지 영상 보고 판단해 보시죠. 류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Wake up, Daddy's home. 영화 아이언맨의 한 장면으로 시작하는 영상. 백악관이 미국식 정의라는 문구와 함께 올린 42초짜리 전쟁 홍보 영상입니다. 글래디에이터, 브레이브하트, 탑건 등 전투 장면이 담긴 유명 할리우드 영화 10여 편이 쉴 새 없이 이어집니다. 슈퍼맨과 트랜스포머 사이에 미국 국방장관을 끼워 넣었고 이란 공습 당시 타격하는 장면을 붙여 실제 전쟁을 마치 영화처럼 연출했습니다. Flawless victory. 완벽한 승리. 영상은 격투 비디오 게임 모탈 컴뱃에 나오는 음성으로 끝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영상에선 유명 슈팅 게임인 콜 오브 듀티의 게임 장면과 실제 이란 공습 장면을 교차 편집했습니다. 민간인 피해까지 발생한 실제 전쟁을 마치 오락거리처럼 가볍게 다룬 데 대해 부적절하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I've never seen anything like this that sort of takes the real footage and tries to basically suggest this is a game. 영국 가디언 등 외신들은 이번 영상이 상대에 대한 조롱과 공격을 앞세우는 트럼프식 소셜미디어 전략을 그대로 보여준 사례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백악관이 영화들의 사용 허가를 받고 썼는지 여부도 불분명해 저작권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화 트로픽 선더의 감독이자 주연인 벤 스틸러는 사용을 허가한 적 없고 전쟁은 영화가 아니라며 영상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조지아 대학교의 로저 스탈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영상을 통해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전쟁에 의한 인적 피해를 은폐하려 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국제 엠네스티 등 인권단체들도 폭력에 대한 불감증을 유도하는 위험한 선전술로 규정하며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류현주입니다.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반미 성향 국가인 쿠바를 또 콕 집어 거론했습니다. 쿠바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서 쉽게 합의할 거라고 마치 곧 무너질 것처럼 말한 건데요. 이란 다음은 쿠바라는 걸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를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이 분석했습니다. 중남미 국가 정상들 앞에서 초국적 범죄 집단 소탕을 선포한 트럼프 대통령은 갑자기 쿠바 얘기를 꺼냈습니다. 자신에게 우호적인 임시 대통령이 집권 중인 베네수엘라를 언급하더니 쿠바에도 위대한 변화가 올 거라고 했습니다. Cuba's at the end of the line. They're very much at the end of the line. They have no money, they have no oil. 베네수엘라의 석유와 자금줄이 차단돼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는 이란 공습 전날에도 불쑥 쿠바 얘기를 했었습니다. They're talking with us, and maybe we'll have a friendly takeover of Cuba. 기업 M&A를 연상시키는 우호적 인수란 표현을 썼는데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닐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마두로 체포 직후 베네수엘라 측에 중국, 러시아, 쿠바, 이란과의 거래 중단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었고 실제로 1월 말 쿠바에 석유를 공급한 나라에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이란을 전격 공습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쿠바, 이란은 중국, 러시아와 전략적으로 밀접한 관계입니다. 미군 사령부가 질비한 플로리다에서 쿠바까지는 불과 150km. 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때도 그랬지만 2년 전에도 중국과 연계된 도청 기지가 쿠바에 있다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미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쿠바에서 중국, 러시아의 영향력을 축출한다는 전략은 그래서 나왔습니다. 작년 말 국가안보 전략에서도 외부 세력의 서반구, 즉 아메리카에서의 병력 배치나 전략자산 통제를 거부한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안방 지배권을 분명히 한다는 뜻으로 베네수엘라와 이란에 이어 쿠바를 겨냥하는 건 그래서 자연스러운 수순일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는 석유가 끊겨 사실상 끝자락이라며 쿠바계인 루비오를 협상에 투입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90년대 초 소련 붕괴에서 온 경제 위기를 극복했듯 이번에도 버틸 거란 반론도 만만치 않아 트럼프의 계산 결과는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이번 전쟁을 두고 중국의 외교사령탑 왕이 외교부장이 일어나선 안 되는 전쟁이라며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거론하지는 않고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미국과의 관계에 공을 들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시작한 전쟁에 대해 일어나선 안 될 전쟁이라는 원칙적인 비판을 내놨습니다. 我们主张伊朗以及海湾地区各国的主权、安全和领土完整都应得到尊重，不容侵犯. 그러면서 중동 문제 해결을 위한 원칙으로 무력 남용 불가, 내정 불간섭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 힘이 강하다고 해서 반드시 도리가 강한 것은 아니다. 약육강식의 정글 법칙으로 돌아가선 안 된다며 미국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으면서 세계 지도국다운 가치지향적 메시지에 집중하겠다는 듯 보였습니다. 중국의 이 같은 발언은 전쟁 초기에 보인 입장과는 온도가 다소 달라졌습니다. 하메네이가 피살당한 직후인 지난 2일, 중국 외교부는 국제법 위반을 거론하며 미국과 이스라엘을 거세게 질타했습니다. 中方坚决反对在国际关系中使用武力侵犯别国的主权安全. 왕이 부장도 지난 4일 러시아 등 각국과의 통화에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입장 변화는 3월 말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염두에 둔 수위 조절로 해석됩니다.
왕이 부장은 올해는 중미 관계에서 중요한 해가 될 것, 협력 리스트를 늘리고 문제 리스트를 줄여나가면 중미 관계가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상징적인 해가 될 것이라며 미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데 무게를 뒀습니다. 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놓고는 일본이 무슨 자격으로 개입하냐며 다시 한번 강하게 비난했는데 미국의 관심이 중동 전쟁에 집중된 이때 동북아 외교 군사적 공백을 강하게 견제하려는 의도로도 읽힙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전쟁이 발발한 지 어느덧 일주일을 넘겼습니다. 가파르게 오르던 기름값은 다소 진정됐지만 사태가 더 길어지면 우리 경제 성장률도 꺾이는 게 아닌가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송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휴일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944원, 경유는 1,967원. 하루 50원 넘게 치솟던 상승세는 잦아들었지만 이미 2,000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된 상황에서 수출길이 막힌 쿠웨이트는 석유 생산량을 줄이겠다고까지 선언했습니다. 중동 전쟁 직전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로 0.2%포인트 높였습니다. 내수 회복세와 반도체 수출 호조를 그 근거로 들었는데 중동 사태 장기화가 변수로 급부상했습니다. 안으로는 기름값이 올라 내수 회복이 더뎌질 수 있습니다.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한 국제유가가 100달러까지 오르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1%포인트 가팔라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국제유가가 올라가면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많이 올라가고 내수는 아직도 빠른 회복 조짐을 못 보이고 있는데 소비와 투자가 위축이 되고 밖으로 반도체 호황이 지속된다 해도 전쟁 장기화는 역시 불안합니다. 반도체는 항공으로 운송되는데 유류비 등 운송 비용이 오르거나 공항이 폭격으로 마비돼 운송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반도체 산업이 전력 소비가 큰 만큼 천연가스 등 수급 불안도 부담이 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난 2022년 러시아산 원유 공급이 막히며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넘겼고 5개월 만에 우리 물가 상승률이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원유 수입의 70%를 차지하는 중동산 석유 수급 자체가 차질을 빚게 돼 사태가 장기화되면 충격이 더 클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하고 있었어도 코스피가 6천을 찍었을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맹공에 나섰는데요. 그때 하지 그랬나 상법 개정을 막았던 장본인은 국민의힘이라고 맞섰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어제 부산 구포시장을 찾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한 전 대표는 주가 지수가 6천을 찍는다고 시장 상인의 삶이 나아지고 있진 않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안 하고 아직까지 정치하고 있었으면 역시 5천, 6천 찍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이 아니라 반도체 사이클이 돌아오면서 생긴 현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궤변이자 참 가벼운 언행이라고 한 전 대표를 질타했습니다. 코스피도 민심도 허세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은 윤석열과 그 일당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코스피 상승은 반도체 사이클 하나로 설명할 수 없다면서 상법 개정과 밸류업 정책, 주주 보호 강화 등이 함께 시장을 끌어올린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까지 벌이며 1, 2, 3차 상법 개정을 결사 저지해왔던 장본인이라며 국민들은 속지 않는다고 맞받았습니다. 또 대구에 이어 부산에서 부산시장 출마 예정인 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지역구를 찾은 한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 정치적 근거지 쇼핑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비어있는 집과 빌 것 같은 집만 골라다니며 출마 유불리를 저울질하는 간보기 정치의 전형입니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단체로 긁혀서 제가 한 말을 공격 중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주가는 내 덕이고 환율 물가는 남 탓이냐고도 말했는데 제가 한 말 중에 틀린 말이 있냐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국민의힘 6상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신청 마감일인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경선 후보 공천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오 시장은 당 노선 정상화라는 선결 과제를 먼저 풀어야 한다며 당 지도부와 의원들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공천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당초 오늘 오후 6시까지인 광역단체장 후보 신청 마감 기한을 밤 10시까지로 일단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당의 노선 변화에 대한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대통령이나 집권 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해선 안 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최근 정부가 수정해서 제출한 검찰개혁 법안에 여당 일각이 계속 반발하는 상황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여당이 정부의 공소청, 중수청법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대폭 수정 가능성에 선을 긋자 국회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며 법사위에 수정을 맡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기존 검찰총장의 제왕적 권한이 그대로 살아있고 상명하복인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그대로 유지될 거라는 주장입니다.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고 집권 세력이 되었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나의 의견만이 진리이자 정의라는 태도는 극한적 대립과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주장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충분한 입장과 주장하는 만큼의 대안을 내고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은 또 다르다고 했습니다. 대상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정부와 여당이 합의한 검찰개혁안을 두고 여당 일각에서 공개 반발하는 상황을 이 대통령이 직접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나서 세상에 완벽한 건 없고 항상 옳았던 것은 또 없다면서 물밑 조율을 언급했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지금 정보지휘법이 발견된다면 당연히 그것은 입법권은 당에 있기 때문에 저는 조율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요란하지 않게 물밑에서 잘 조율해서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론으로 법안을 정한 만큼 대폭 법안 수정보단 법사위와 원내 지도부 간 조율을 통한 기술적인 수정 가능성을 언급한 걸로 보입니다. 정 대표는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이라면서 깃발이 찢어지지 않고 상징이 얼룩지지 않도록 잘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법사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쟁점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공소청 중수청법은 당과 국회에 맡기고 후속 입법 준비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월드베이스볼 클래식에 출전 중인 야구 대표팀이 어제 일본에 아쉽게 패한 데 이어 오늘 대만에도 연장 승부 끝에 졌습니다. 17년 만에 2라운드 진출을 기대했지만 또 한 번 경우의 수를 따지게 됐습니다. 현지에서 김태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승 후보 일본을 상대로 대표팀은 당당했습니다. 현역 빅리거 기쿠치를 두들겨 먼저 석점을 뽑았습니다. 오타니와 스즈키에게 홈런 3방을 허용하고도 김혜성이 동점 투런포로 다시 긴장감을 불어넣었습니다. 기대 이상의 경쟁력을 보여줬지만 구원진에서 밀려 패한 게 아쉬웠습니다. 밤 경기를 치르고 낮 12시에 곧바로 대만전에 나선 대표팀. 빡빡한 일정 탓인지 타선이 침묵했습니다. 강속구 투수 구린루이 양에게 막혀 4회까지 한 점도 뽑지 못했습니다. 한 점 차로 끌려가던 6회 김도영이 흐름을 바꿨습니다. 관중석 상단에 꽂히는 역전 투런포를 터뜨리고 방망이를 화끈하게 내던졌습니다. 8회 더닝이 2점 홈런을 허용했지만 김도영이 다시 한번 우중간 2루타로 김혜성을 불러들여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연장 10회 승부치기에서 희비가 갈렸습니다. 1루수 위트컴이 아쉬운 선택으로 1-3루 위기를 자초했고 대만이 희생번트로 결승점을 뽑았습니다. 우리도 10회 말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혜성의 땅볼때 3루 주자 김주원이 홈에서 아웃되면서 반전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결국 1승 뒤 2연패를 기록한 대표팀은 조 4위로 추락했습니다. 오늘 꼭 이겨야 되는 경기에서 결과가 마지막에 좋지 않았고 경우의 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내일 또 준비하겠습니다. 대표팀이 8강에 진출하기 위해선 일본이 오늘 저녁 호주에 승리하고 우리가 내일 호주를 2실점 이하로 막으면서 5점 차 이상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너무 아쉽고
이제 아직 경기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끝까지 죽을 힘을 다해 싸워서 꼭 좋은 결과 보겠습니다. 계산은 복잡해졌지만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마지막 호주전 시원한 대승만이 8강 진출의 유일한 길입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김태현입니다. 병원이 없어서 아기를 낳으러 다른 도시로 원정을 떠나야 하고 그렇게 낳은 아이가 아프면 100km 넘게 달려야 의사를 만날 수 있는 지역들이 적지 않습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려 지역 의사를 충원한다지만 당장 먼 길을 감당해야 하는 산모와 의료진들에겐 하루하루가 버겁습니다. 전인재 영상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 속초의료원 의료진들이 산부인과 병원이 없는 고성군으로 향합니다. 은퇴하고 애기가 보니까 산모들이 40분에서 2시간 거리에 나가서 진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135에 심장 잘 뛰고 있어요. 그 정도로. 원래 첫째 때부터 이용하던 서비스라서 둘째도 임신 알자마자 찾아가는 산부인과 먼저 대기부터 걸었어요. 분만 어디서 하신다고 그랬죠? 춘천 강대. 춘천. 갈 수 있는 산부인과가 다 출산을 하지는 않아서 원정 출산을 하기 때문에 다들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원정 출산 이후에도 엄마들의 고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기가 아프면은 가까운 데라고는 평창의료원인데 3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오늘도 연차를 썼어요. 병원을 한번 가려면 하루를 다 버려야 돼요. 주말에 고열이 난 거예요. 새벽에 바로 준비를 해서 떠난 게 강릉이었거든요. 도착을 했어요. 오전 진료가 마감이 된 거예요. 오후 진료까지 기다리자니 애가 달아 죽겠는데 그럼 원주로 가자. 원주가 오후 진료가 시간이 조금 더 빨랐어요. 이렇게 병원이 이렇게 없나? 근데 진짜 화가 났어요. 이런 처지의 산모와 아이들을 외면할 수 없었던 철원병원은 이어지는 적자에도 철원의 산부인과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입 오물오물거리고 있는데 그때가 제일 귀여운 것 같아요. 응급 상황일 때도 빨리 올 수 있는 거는 항상 고려를 하고 있어서 그러면 천원병원으로 다니자라고. 안녕하세요. 네. 편한 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언제든지 올 수 있고 금방 진료도 봐주시고 해서 분만이 3, 40건 돼서는 분만장을 유지하는 건 불가능해요. 계속 24시간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필수 의료는 다 적자라고 보시면 된다고. 필수 의료를 포기하는 순간에는 인구가 한 반으로 떨어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꼭 필요해서 하는 거고. 이 정선에서 크려면 강하게 커야 된다. 아프지 말아야 된다. 근데 진짜 공감을 했어요. 콧물이 나면 안 돼. 잠시 뒤 뉴스데스크 이어 방송되는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유명 연예인들의 세금 탈루와 부동산 매매를 통한 재산 분리기에 이용되고 있는 1인 기획사의 실태를 고발합니다. 또 일자리 소멸 공포를 촉발시킨 현대차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우리 노동 현장에 끼칠 영향을 집중 분석합니다.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야구 대표팀이 WBC 대회 사상 처음으로 대만에 패해 8강 행이 불투명해졌는데요. 내일 호주전에 승리하더라도 경우의 수를 따져야 하는 벼랑 끝 상황에 몰렸습니다. 송기성 기자입니다. 이틀 연속 접전의 체력적 부담 속에 대만에게도 연장 패배를 당한 대표팀. 내일 호주전 승리는 더 절실해졌습니다. 졌으니까 또 얘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점수 충분히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다들 한 마음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이번에도 8강 진출을 위해 복잡한 경우의 수를 따져야 하는 상황. 현재 진행 중인 경기에서 일본이 호주에 승리하고 내일 우리가 호주를 잡으면 대만, 호주 모두 2승 2패로 동률이 됩니다. 이 경우 세 팀의 맞대결에서 기록된 아웃카운트당 실점 비율로 최종 순위를 가립니다. 결국 우리나라가 내일 호주 타선을 2실점 이하로 막는 동시에 5점 차 이상의 승리를 거둬야 2라운드에 진출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최소 실점에 대승까지 필요한 대표팀은 일본전 1이닝 무실점을 기록한 손주영을 선발로 예고하는 한편
체코전에서 호투한 소영준 등 출전 가능한 모든 투수를 동원할 계획입니다. LG 있을 때도 이런 위기가 있을 때 몇 번 해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오늘 컨디션 회복 잘 해가지고 내일 잘 던져보겠습니다. 다만 오늘 호주가 일본에 승리할 경우 우리나라는 탈락이 확정됩니다.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다른 조에서는 그야말로 드라마 같은 경기가 펼쳐졌는데요. 특히 9회 투아웃에서 끝내기 승리를 거둔 네덜란드의 경기가 압권이었습니다. 1대1로 맞선 7회, 니카라과의 다운스가 큰 타구를 날립니다. 홈런을 직감한 듯 세리머니까지 펼쳤지만 공이 좌익수에게 잡히면서 멋쩍은 상황이 됐는데요. 8회에도 타석에 들어선 다운스. 다시 한번 강하게 때렸는데 이번엔 담장으로 훌쩍 넘어갔습니다. 민망함을 날린 트럼프에 제대로 세리머니를 펼쳤지만 진짜 승부는 9회 말 투아웃부터였는데요. 보가츠의 타구가 베이스를 맞고 튀면서 행운의 2루타로 2-3루 기회를 만든 네덜란드. 그리고 김하성의 팀 동료 알비스 타석인데요. 잘 맞은 공이 우측 담장을 넘어갑니다. 역전 끝내기 석점포. 네덜란드 선수들은 난리가 났고요. 주저앉아버린 니카라과 투수는 위로를 받으며 퇴장했네요. 삼성의 후라도는 파나마 선발로 나섰는데요. 푸에르토리코 강타선을 상대로 5이닝 무실점 역투를 펼쳤지만 팀이 연장 10회 끝내기 홈런에 패하면서 빛이 발했습니다. 지난 시즌 K리그1 이관한 정북이 개막 2경기 연속 승리를 거두지 못했는데요. 추가 시간 극적인 득점으로 간신히 첫 승점을 얻었습니다. 개막전에서 승격팀 부천에 일격을 당했던 전북. 정정용 감독이 지난 시즌 지휘했던 김천을 상대로 공세를 펼쳤는데요. 하지만 전반 3분 김승섭의 결정적인 기회는 골키퍼 선방에 막혔고 전반 16분에도 슈팅이 골키퍼 정면을 향했습니다. 오히려 후반 4분 김천에게 기회가 왔는데요. 수비 진영에서 이정택이 길게 찔러준 것을 교체 투입된 홍윤상이 완벽한 역습으로 연결해 골망까지 흔들었습니다. 전북은 티아고와 이승우를 투입하며 마지막까지 반격을 시도했는데요. 후반 추가 시간 티아고의 크로스를 못다가 머리로 가볍게 밀어넣어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동계 패럴림픽에서 김윤지 선수가 바이애슬론 스프린트 좌식 12.5km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한국 여자 선수 최초로 동계 패럴림픽 개인 종목에서 메달을 따냈네요.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내일 아침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을 보이면서 추위가 이어지겠고 중부 지역에는 오전 한때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대체로 흐리고 한때 눈 또는 비가 내리겠고 밤부터 차차 개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1도, 대구 0도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 서울 8도, 광주 9도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구름 많겠고 목요일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영동 지역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란 공격 장면에 할리우드 영화와 게임 장면들을 짜깁기한 백악관의 홍보 영상은 이번 전쟁을 보는 미국 정부의 시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전쟁이 힘 있는 자에겐 영화 같고 게임 같은 희극일지 몰라도 누군가에겐 삶의 모든 것을 앗아간 비극입니다. 전쟁은 화면 속 가상세계가 아니라 눈앞의 현실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일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